자, 아까 하던 거에 이어서 이번에는 그 유협열전을 한번 읽어보죠. 권 124 유협열전 제64입니다. 유협이라는 건 여기서 이제 의리 있는 건달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뭐 정치 깡패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정재는 유협이 아니라는 거지. 자, 한비가 말하기를 유자는 유가경전에 근거하여 이를 행함으로써 법을 어지럽히고 협객은 무력으로서 금령을 위반한다 라고 하여 선비와 협객 두 부류를 똑같이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선비들은 세상의 칭송을 받는 경우가 많다. 법술로서 재상이나 경, 대부의 지위를 얻고 그 당시의 군주를 보좌하며 그들의 공명이 역사서에 기록되는 경우는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다. 개차 원헌과 같은 자는 빈궁한 유생에 불과하다. 그들은 독서하는 데에도 홀로 고상한 군자의 덕을 지니고 있었으며 도에 맞지 않는 당세와 영합하려 들지 않아 당시 사람들은 이들을 비웃었다. 그래서 개차와 원헌은 평생을 쑥들어 만든 엮은 집에서 남루한 의복과 거친 음식으로 빈곤하게 살았다. 그러나 그들이 죽은 지 이미 40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그들의 뜻을 기리고 있다. 유협의 경우 그 행위가 반드시 정의에 의하지는 못하지만 그들의 말에는 반드시 신용이 있었고 행동은 과감했으며 이미 승낙한 일은 반드시 성의를 다하였다. 또한 자신의 몸을 버리고 그 남의 고난에 뛰어들 때에는 생사를 돌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고 그 공덕을 내세우는 것을 오히려 수치로 삼았다. 아마 이 밖에도 찬미할 점이 많을 것이다. 하물며 위험이라는 것은 사람이 항시 부딪힐 수 있는 경우이다. 태사원은 말하였다. 옛날 순임금은 우물을 파내다가 매장될 뻔하였고 이 이유는 솥과 도마를 짊어지고 요리를 하였으며 부열은 부험이라는 곳에서 숨어 산 적이 있고 여상은 극진히 살며 곤궁을 겪었다. 그리고 관중은 족쇄와 수갑을 찬 적이 있고 백리에는 소를 먹이기도 했으며 공자는 광땅에서 난을 당하여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에서 식량이 떨어졌다. 그들은 모두 육아에서 인정받는 덕망 있고 어진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 역시 이러한 재난을 면하지 못하였는데 하물며 평범한 재능으로 난세 흐름을 건너려는 사람이야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들이 겪은 재난을 어찌 다 말할 수 있을까. 속담에서 말하기를 어찌 인의를 알아야 하는가.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은덕이라 알면 그뿐이다 라고 했다. 그래서 백의와 숙제가 주나라를 추하게 여기고 수양산에서 굶어 죽었지만 문왕과 무왕은 이 때문에 왕위에서 물러나지 않았고 도척 장교는 흉파했으나 그 일당들은 그들의 의기를 한없이 칭송하였다. 여기서 볼 때 혁대의 갈고리 단추를 훔친 자는 처형되고 국가의 권력을 훔친 자는 제후가 된다. 그러니 제후의 가문에도 인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틀림이 없는 말이다. 지금 학문이 구속되거나 혹 하찮은 의리를 품은 채 오랫동안 세상과 고립되어 살아가는 것이 어찌 격을 낮추고 세속에 동조하여 시대의 조류를 따라 부침하여 명예를 얻는 것과 같겠는가. 그러나 평민들 중의 무리로서 가령 사람에게 베풀고 구함에 허락한 일은 이행하며 천리 먼 곳에서도 의리를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비난을 마다하지 않는다면 이는 그들의 장점이며 또 그것은 아무렇게나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선비들은 공공한 조건 하에서 그들에게 생명을 의지하는데 그들이야말로 사람들이 말하는 현인이나 호골이 아니겠는가. 만일 민간의 유협들을 개차나 원헌과 같은 자들의 역량과 재능면에서 비교한다면 당시의 공명의 측면에서는 이들을 같이 논할 수 없다. 그러나 신의의 차원에서 볼 때 그들의 의거를 어찌 무시할 수 있겠는가. 옛날에 포위 협객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없다. 포위라는 거는 그 서민이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랍니다. 근대, 연릉, 맹상, 춘신, 평원, 신릉 등의 인물들은 모두가 왕의 친족들로서 봉토를 가지고 경상의 유구함을 누리고 있었다. 그들은 천하의 현자들을 초청하여 그 명성을 제후들에게 드러내었다. 그들이 현명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를 비유하자면 명성이 바람에 실려간 것이라고 하겠는데 그 명성이 본래 빠른 것이 아니고 바람의 기세가 강한 탓일 뿐이었다. 이에 반해서 시정의 협객들은 오직 자신의 행실을 수양하고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조심하여 명성을 온 천하에 퍼뜨렸으니 그들의 현명함을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이는 매우 하기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유가 묵가에서는 모두 이들을 배척하여 문헌 중에서는 그런 기록이 없다. 진한 이전의 민간 협객들의 기록은 모두 매몰되어 사람들이
알 길이 없으니 심히 유감스럽다. 내가 들은 바로는 한나라 건립 이후 주가, 전중, 왕공, 극맹, 곽해 등의 협객이 있었다. 이들은 비록 때때로 당시 원망에 저촉되긴 하였지만 개인적으로 의리가 있고 청렴하고 겸손함을 나타내어 좋게 칭찬할 만하였다. 그들의 명성은 헛되이 세워진 것이 아니며 사람들도 까닭없이 그들을 추정하였을 리도 없다. 위협들은 패를 짓고 세력을 열성하여 축제를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리며 폭력으로 약한 자를 억누르거나 마음대로 쾌락을 즐기는 것을 가장 부끄러운 일이라고 여겼다. 그런데도 세속에서는 그 지리를 모르고 주가, 곽해 등을 포악한 무리들과 함께 취급하고 비웃었으니 어찌 통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긴 이제 주가 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인가 봅니다. 잠깐만요. 네, 읽어보죠. 노나라의 주가는 한나라 고조와 같은 시대의 사람이다. 노나라 사람들이 모두 유학의 학술사상을 공부할 때 주가는 오히려 협객으로 이름을 날렸다. 그가 숨겨주어 생명을 건진 호걸들은 1100여 명이나 되며 그 외 보통 사람들은 더욱 셀 수 없이 많았다. 그러나 그는 줄곧 자신의 재능을 자랑하지 않았고 자신의 덕행을 내세운 적이 없었다. 오히려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을 만나기를 두려워했다. 그는 남의 곤란을 도울 때 먼저 빈천한 사람부터 시작하였다. 그 자신의 집안에는 남아있는 재산이 없었고 의복도 달아져서 무늬가 분명하지 않을 정도였다. 식사도 2가지 이상의 음식을 동시에 먹는 법이 없었으며 타는 것도 소달구지가 고작이었다. 그는 전적으로 남의 위급한 일을 달려가서 도왔는데 그것을 자신의 일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그는 일찍이 개포 장군을 곤란해서 몰래 구해준 적이 있었다. 이 이야기는 이제 개포 남포열전에 나왔던 이야기죠. 개포 장군이 존귀해진 후에 이 사실을 알고 그를 찾았으나 그는 평생 만나지 않았다. 함국관 동쪽 지역의 사람들은 그와 사귀고자 애타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초나라 사람 전중도 협객으로 이름이 났다. 검술을 좋아하였으며 주가를 아버지처럼 섬겼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행실이 주가에 미치지 못한다고 여겼다. 전중이 죽은 뒤 낙양에는 극맹이라는 자가 있었다. 주나라 사람들은 장사하는 데 재능이 뛰어나는데 주나라라는 것은 이제 낙양을 의미합니다. 극맹은 제후들 사이에서 임협으로 잘 알려졌다. 5초 7국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조후 주하부는 태위가 되어 마차를 타고 가다가 하남에 이르러 극맹을 만났다. 주하부는 크게 기뻐하며 말하기를, 하남이라는 건 여기죠. 낙양도 이 근처 땅입니다. 주하부는 크게 기뻐하며 말하기를, 5초가 이렇게 큰 일을 저지르면서 극맹을 구하지 않았다니 내가 알기로 그들은 이미 일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천하가 동란에 있는 상황에서 재상이 극맹을 얻었다는 사실은 마치 일개적국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였다. 극맹의 행실은 주가와 비슷하였다. 그는 노름을 좋아했는데 이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의 놀이였다. 극맹의 모친이 죽자 먼 곳에서 문상하러 온 수레가 거의 1000대가 넘었다. 그러나 극맹이 죽은 후 그의 집에는 식금의 제삼도 남아있지 않았다. 부리사람 왕맹인 역시 협객으로서 양자왕과 회수 사이에서 이름이 알려졌다. 이 무렵 제남의 간씨와 진의 주용 또한 허굴로 이름이 났는데 한 경제가 이 소식을 듣고 사자를 파견하여 이러한 무리를 주살하게 하였다. 그 뒤 대군의 백시일족, 양의 한무벽, 양책의 설왕, 섬의 한유 등이 일어서 출현하였다. 김국진이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돈이 필요하다 혹은 돈이 부족하다 빌려달라 그러면은 아무 말 없이 이제 빌려준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지금 세상에서는 그게 미련하거나 바보 같을지 몰라도 이제 그게 한때의 의리였고 신이었다는 거지. 그게 옛날에는 이제 그리고 단지 그냥 돈 빌려주는 것만이 집적되지 않고 그러니까 그 한정되지 않고 모든 일을 도와주는 거에 이제 넓게 그게 적용됐었단 말이고, 요즘은 그런 사람이 잘 없죠. 뭐 옛날에야 많았겠냐마는. 곽해는 지 땅 사람이다. 자는 옹백이며 관상과 허부의 외손자이다. 곽해의 부친은 협객이라는 이유로 한 문제 때 처형되었다. 곽해는 채구는 작았지만 매우 용맹하였으며 술은 마시지 않았다. 젊은 시절 원한이 많아 잔인한 생각을 품고 있었고 이 뜻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살인하는 일도 많았다. 그는 목숨을 걸고 친구를 위해서 복수하였고 망명한 사람들을 감추어 주었으며 간악한 짓과 강도행위도 그치지 않았다. 또한 가짜 돈을 만들고 무덤을 파헤쳐 부장품도 훔쳤다. 이러한 일들이 수없이 많았으나 운이 좋게 궁지에서 빠져나와 도망칠 수 있었고 혹은 사면되기도 하였다. 그는 더 나이가 들자 이전의 생활을 바꾸어 신중하게 살아왔다.
해적 같은 사람일세. 원한이 있어도 덕으로서 보답하고 후하게 베풀면서 그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 의협적인 행동은 오히려 더 적극적이었으며 남의 목숨을 구해주고도 그 공을 자랑하는 법이 없었다. 그러나 그의 잔혹함은 여전히 마음속에 내재하였는데 분노가 폭발하면 돌연 화난 눈을 부릅떴다. 젊은이들은 그의 행실을 악무화했다. 부러워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를 위해서 복수해 주었으나 그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곽해의 외조카는 곽해의 위세를 믿고 어떤 사람들과 술을 마시다가 상대에게 잔을 비우게 하였다. 그 사람은 이미 주량을 넘어서 마실 수가 없었으나 곽해의 조카는 억지로 술을 따랐다. 이에 상대가 노하여 칼을 뽑아 곽해의 조카를 쳐버리고 도망하였다. 곽해의 누이가 화를 내며 옹백과 같은 의협심을 가지고서 남이 내 아들을 죽였네도 범인을 잡지 못한다니 라고 말하였다. 그녀는 아들의 시체를 길바닥에 버려둔 채 장사를 치르려 하지 않았다. 이는 곽해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서였다. 곽해는 사람을 시켜 범인의 거처를 탐지하였다. 범인은 궁지에 몰리자 스스로 돌아와 모든 사실을 곽해에게 고해 바쳤다. 그러자 곽해는 자네가 그 애를 죽일 만도 했군. 내 조카가 옳지 못했어요 라고 말하며 범인을 돌려보냈다. 결국 죄는 그 조카에게 돌아왔으므로 시체를 거둬 매장하였다. 많은 사람이 이 소문을 듣고 모두 곽해의 의협심을 칭찬하면서 더욱 그를 따르게 되었다. 곽해가 출입할 때에는 길가의 사람들 모두가 그를 비켰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이 양다리를 벌리고 앉아 오만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곽해는 곧 그자의 이름을 알아오게 하였다. 객이 그 일을 죽이려 하자 곽해가 말하였다. 자기가 사는 마을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은 나의 덕행이 부족해서 그럴 것입니다. 그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 곽해는 몰래 위사를 찾아가 부탁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데 병역을 교체할 때 그를 면제해 주시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병역이 교체될 때마다 몇 번이 지나도 위사는 그를 찾지 않았다. 그는 이 일을 이상하게 여기고 그 이유를 물으니 곽해가 그를 면제하게 해주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다리를 벌리고 앉아 곽해를 바라보던 그자는 웃옷을 벗고 곽해를 찾아가 용서를 빌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 소식을 듣고 더욱 곽해를 사모하게 되었다. 낙양 사람들 중에 서로 원수로 지내는 사람이 두 집안이 있었다. 성 안에 현인 호걸들이 이들을 화해시키고 10여 명 이상이나 중지에 나섰지만 끝내 성공하지 못하였다. 곽해의 빈객은 곽해를 보고 그들의 화해 중재를 권유하였다. 그러자 곽해는 밤중에 두 원수지간의 집을 방문하였다. 그들은 곽해의 말을 완곡히 듣고 화해하기를 승낙하였다. 이에 곽해는 제가 듣기로 낙양의 여러 인사들이 나서서 당신들을 화해시키고자 했으나 듣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이제 내 말을 듣고 화해하시다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저 곽해는 다른 고을에서 온 자로서 어찌 이 고을 현사들의 권위를 뺏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그날 몰래 밤에 그곳을 떠났다.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당분간 나의 말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돌아간 후에 낙양 인사들을 중재하게 한 다음 그들의 말을 들었다고 하십시오 라고 하였다. 곽해는 겸손하여 감히 수레를 타고 현해관청을 가는 일이 없었다. 인근 궁국으로 가서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을 도모할 때에도 할 수 있는 일은 반드시 잘 해냈고 할 수 없는 일은 청탁한 사람에게 만족하게끔 잘 설득한 후 비로소 술과 음식을 대하였다. 사람들은 이로 인해서 그를 존중하였고 다투어 그에게 쓰이기를 바랬다. 읍내의 젊은이들과 이웃 현의 현사, 호걸들이 밤이면 그를 찾아들었는데 그 수레가 10여 년나 되었다. 이는 곽해의 문객들을 자신의 집에 데려다가 공양하기 위해서였다. 한무제가 지방 호족들과 부호들을 무릉으로 이주시킬 무렵 곽해의 집안은 빈궁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이 등급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의 명성이 높았기 때문에 관리들은 그를 이주시키지 않았다가는 처벌을 당할 것이 두려워 부득이 그를 이주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때 위청 장군이 곽해를 위해서 황제에게 말하기를 곽해는 가난해서 이주 대상이 못됩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황제는 하찮은 평민에도 불구하고 장군이 그를 위해서 말할 정도라면 이는 그가 빈궁하지 않음을 설명하는 것이오 라고 말하였다. 곽해 집안도 마침내 이사하게 되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곽해를 환송하기 위해서 모은 금액만도 1000여만 전이 넘었다. 이 무렵 지 땅에 사는 사람인 양계주의 아들이 현의 속관으로 있었다. 그는 곽해를 이주시켜야 한다고 들고 일어난 자였다. 곽해의 조카는 양가의 목을 베었다. 이때부터 양씨 가문과 곽씨 가문은 원수가 되었다. 곽해가 관중에 들었다. 무릉이라는 곳이 여기 장안 근처거든요. 곽해가 관중에 들었자 그곳의 현사 호걸들은 그가 알든 모르든 곽해 명성을 듣고 다투어 그와 교제하려고 하였다. 곽해는 체구가 왜소하고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외출할 때 술에나 말을 탄 적이 없었다. 그 후 지땅에서는 양계주마저 살해당하였다. 이에 양계주 집안에서는 상소문을 올렸다. 그런데 곽해와의 일을 상소한 사람도 대궐에서 살해되고 말았다. 황제는 이 소식을 듣고 즉시 곽해를 체포하라고 명령하였다. 곽해는 도망쳐서 모친과 처자를 하양에 두고 자신은 임진 땅으로 갔다.
임진의 적소공은 본래 곽해를 알지 못하였다. 곽해는 적소공에게 감형을 되어 임진과는 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래서 적소공은 곽해를 내보내주었고 곽해는 방향을 돌려 태원으로 돌아갔다. 그는 머무르는 집의 주인에게 항시 행선지를 밝혀주었기 때문에 관리들은 그를 출적하여 적소공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적소공이 자살하고 난 뒤였으므로 곽해의 다음 행선지를 말할 사람이 끊어진 것이었다. 관중에서 이제 북쪽으로 탈출했다가 태원으로 갔다가 계속 도망갔다는 거죠. 결국 곽해는 아주 오랜 뒤에 체포되었다. 그리하여 철저하게 범행이 추궁되었으나 그의 살인 행위는 모두 대사령이 반포되기 이전이었으므로 처벌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지 땅의 한 선비가 상부에서 곽해를 징벌하기 위해 파견된 사자와 함께 앉았다. 객이 곽해를 찬양하자 그는 말하기를 곽해는 오로지 못된 일만 저질러 국법을 어기는 자입니다. 어찌 그를 어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였다. 문백이 이를 듣고 그 선비를 죽여서 혀를 잘라버렸다. 관리는 이 일로 곽해를 문책하였으나 곽해는 살인자를 알지 못하였다. 결국 선비를 죽인 사람은 끝내 찾아낼 수 없었고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몰랐다. 하는 수 없이 관리는 황제에게 곽해의 무죄를 상소하게 되었다. 그러나 어사대부 공손홍이 따져 말하였다. 곽해는 보통 서민들의 신분이면서도 임협이라 하여 권력을 행사하고 사상 원인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곽해는 비록 본인이 모른다고 해도 이 죄는 그가 직접 살인한 것보다 더욱 큽니다. 이는 마땅히 대형무도죄로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곽해 옹백의 이를족은 몰살당하고 말았다. 미꾸라지가 내 천을 다 흐린다. 그런 이후로 협객인자는 매우 많았으나 모두 거만하여 진정한 협객은 그 수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장안의 번중자, 괴리의 조왕손, 장릉의 고공자, 서하의 곽봉중, 태원의 노공유, 임회의 예장경, 동양의 전군유 등은 비록 협객이었지만 신중하고 겸손한 군자의 덕을 지니고 있었다. 반면에 장안 북쪽 지방의 요씨, 서쪽 지방의 두씨, 남쪽 지방의 구경, 동쪽 지방의 조타 우공자, 남양의 조조 등과 같은 무리들은 도적과 같은 집단으로서 단지 민간에 섞여 살았을 뿐이었다. 어찌 걸어갈 가치가 있겠는가. 이들은 모두 옛날 주가와 같은 인물이 매우 수치스럽게 여기던 자들이었다. 태상은 말하였다. 나는 곽해를 보았는데 그의 모습은 보통 사람에 미치지 못하였고 말솜씨도 본받을 구석이 없었다. 그러나 천하의 사람들은 현명한 사람이나 불추한 사람이나 그를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모두 그의 명성을 흠모하였다. 자칭 협객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내세웠다. 속담 이르기를 사람들이 흠모하는 빛나는 명성이 어찌 다하는 때가 있으랴 라고 하였다. 곽해는 그 훌륭한 명성을 계속 누리지 못하였으니 정말 애석하도다. 총평하자면은 뭐 협객 유협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의리 있는 건달들을 의미하는 말인데 그 곽해의 경우는 본인은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뭐 곽해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곽해를 이제 일종의 우상화하게 되고 그거를 위해서 살인이나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저지를 정도까지 가버렸다는 거지. 그거는 공손홍이 이제 그거는 나쁜 죄라고 했는데 그거는 나름대로 이제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복잡하네요. 이거를 연좌로 해서 곽해를 처형할 수 있었을 건가 라는 거에 대해서 난 좀 회의적이긴 한데 아무튼 뭔가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뭐 더 다른 할 말은 없고 요즘은 또 이런 사람이 더 없죠, 그죠? 오늘은 한번 좀 더 읽어봅시다. 오늘 하나만 더 읽어봅시다. 양행열전 뒤에 영행열전이구나. 예, 영상을 일단 끊겠습니다, 여러분.